키워드로 알아보는 이슈, 다양한 시각으로 보는 뉴스 읽기. 본격 수다와 바이오티 투데이 잡스 3.0. 안녕하세요, 이현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덕씨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장윤미 전 변호사만 전화해서 좀 자세히 물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가 요즘에 또 이제 그 분양과 관련된 뉴스들이 좀 많이 되잖아요. 그럼 김현우 소장님만 전화를 한번 해볼까? 그렇죠. 마음이 무너질 때 맨디 쌤한테 상담 받으러 갈까? 막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옛날에 저희 할머니가 그런 얘기 하셨어요. 집안이 좀 편하려면 집안에 변호사 한 사람, 의사 한 사람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럼요. 한 네. 명쯤 있으면 되게 도움이 된다. 네. 사실 어떻게 뭐 경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변호사는 좀 너무 멀리 느껴진다면 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전 사기를 좀 당해보지 않았습니까? 사기를 당했을 때 이제 집안에 경찰 아는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정서 어떻게 쓰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저는 사기를 당했을 때 심리학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무너진 멘탈을 어떻게 세워야 되니까 멘탈 탈출을. 같은 거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르군요. 근데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기자가 한 명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 기자님이 네. 왜 제 시선을 피하고 계시지만 아직 인사를 안 했어요. 그렇군요. 네. 이런 것처럼 집에 이제 변호사 한 사람, 의사 한 사람 그 얘기를 예전 어르신들이 한 이유는 그만한 전문가 집단이 옆에 있으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맞습니다. 집에 투데이 잡스 3.0 하나 키우세요. 그러면 저희가 월, 화, 수, 목, 금 그리고 일주일 쭉 나오시는 기자분까지 이렇게 저희 세트로 보내드리니까 매일매일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 생활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투데이 잡스 3.0에 있는 그 수많은 전문가분들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네. 무료죠, 무료. 네, 맞습니다. 네.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와 함께 하는 시간이죠. 생방송 투데이 잡스 3.0. 오늘은요, 뉴스는 법이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27일 화요일 투데이 잡스 3.0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네, 따끈따끈한 소식을 파헤쳐보는 얼리버드 시사 이슈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함께 하실까요? 네, 저희 집안 사람은 아니지만 저의 절친한 분이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는 저와 친분이 있는 바로 그 기자님이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우리 김 기자님, 이데일리의 김성훈 기자님 나와 계시는데요. 네, 제 시선을 좀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오늘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생각했는데 이렇게 서로 사이가 좋으시면 사돈을 맺으시는 게 어떠신지요?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연상연하 커플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네요. 아직 너무 먼 미래의 일이기 그럴 것 때문에. 같죠? 네. 금세 도래합니다. 금세인가요? 금세입니다. 예. 시간이 빨리 가기 시작하니까요. 예. 갑자기 이제 그 이덕실 씨가 계속 집착을 하니까 이 집착이 평생 갈 수 있는 방법은 사돈을 맺는 거다. 그렇죠. 내 사람이다 싶으면 그때부터 집착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돈을 맺고 나면 그때부터 안 할 수 있는데, 저희 앞에 이제 오프닝 말씀드린 것처럼 좀 주변 분들한테 네. 좀 이런저런 조언을 좀 구하는 어떤 네. 그런 전화나 그런 게 가끔 올 때도 그러니까요. 있나요? 어떤 조언 말씀하시는 뭐 거예요? 경제적인 부분이나 네, 아니면 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네. 뭐가 이렇게 기업에 대한 얘기 잘 모르면 내 지인이 김성훈 기자다 그럼 전화해서 어때? 이렇게 물어볼 것 같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지는 않은데요. 저도 이제 신명나게 떠들고 나서 사실 나도 잘 몰라. 이렇게 결론을 맺기 때문에 결국엔 believe it or not, 믿거나 말거나. 투자 판단은 하세요. 개인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말씀을 네, 드리죠. 네, 이거 왜 방송 편성 시간은 방송사 사장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저도 타인의 뭐 충고라던가 맞아요. 추천을 들어본 적도 있는데 항상 결론이 제가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하는 충고나 조언은 어디까지나 내가 책임을 좀 져야 될 필요도 있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근데 전문가분들 특히나 주식이나 뭐 투자 전문가분들 중에서 제가 이 옥석을 가리는 방법 중에 종목을 찍어주는 사람 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건 전체적인 설명은 해주지만 판단은 당신의 몫이니까 판단을 하십시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내가 너한테 알려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나중에 꼭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그렇죠. 그 말을 흘려들을 것이냐, 나중에 귀담아 들을 것이냐의 싸움은 순전히 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근데 뭐 그런 것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 결론으로만 이어지지 않는구나. 라는 걸 또 본인이 알고 나서부터는 이성적인 판단이라던가 그렇죠.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이 될 거기 때문에 한번 뭐 그 부분도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투자 금액이 크지 않으면 이제 그렇죠. 가능한데 크지 않으면 괜찮은데 뭐 너무 젊은데 지금 요즘 너무 호황인 것 맞아요. 같아서 다 집어넣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맞습니다. 있어서 예. 사실 성인이 되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조언을 해주겠지만 결국엔 최종적인 책임은 내가 져야 되고 사실 다른 사람들은 사실 내 상황에 그렇게 관심이 없다 이런 맞아요. 내용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네. 가르쳐-주지 않다 보니까 좀 실수도 하고 돌아가면서 배우기도 하는데 우리는 모두 좀 알아가는 그런 어른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빅데이터 3가지 이슈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보실까요? 네. 극우돌풍 어디, 어디를 말하는 일본이요? 걸까요? 네, 일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네. 바다 건너 이탈리아. 이탈리아요?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이탈리아에서 현지 시각으로 25일 조기 총선이 열렸는데 극우 정당이 주축이 된 우파 연합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파 연합은 조르자 멜로니 대표가 이끄는 이탈리아 형제들 하고요. 마테오 살비니 상원 의원이 이끄는 동맹, 마지막으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설립한 전진 이탈리아 새 정당이 중심인데요. 물러났는데 또 새로 정당. 네, 이번에 좀 뭐 압승을 거두면서 우파 연합에서 최대 지분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멜로니 대표가 총리직을 맡을 것으로 지금 점쳐지고 지금 있습니다. 나온 저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오. 새 정당은 지난 7월 27일 최다 득표를 한 당에서 총리 추천 후보 권한을 갖기로 했는데 교통 정리가 사실상 끝난 거죠. 멜로니 대표가 총리에 오르게 된다면 이탈리아 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이자 1922년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 이후 100년 만에 집권하게 되는 극우 성향 지도자가 됩니다. 1922년이었으니까 또 공교롭게도 딱 100년 되는 해에 그러네요. 또 이런 결론이 도출이 됐네요. 약간 좀 무서운 무섭다. 생각이. 그리고 이탈리아 내부에서 언론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뭐 독재자 무솔리니 이후 처음이다라고 한다는 건 어떤 무솔리니의 좀 비등한 네. 성향에 있어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근데 정당의 이름만 봐도 네. 그거의 느낌이 나긴 해요. 이탈리아 형제들 동맹 전진 이탈리아 막 이런 느낌이 있네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멜로니 대표는 2014년도에 네. 이탈리아 형제들 대표로 선출된 이후에 반이민, 반유럽 연합, 강한 이탈리아 등의 선명한 극우 색채가 선명한 정책들을 바탕으로 지지세를 확장해 온 걸로 알려졌는데요. 유럽에서 가장 위험한 여성 그리고 여자 무솔리니 등으로 불리는 멜로니를 앞세운 극우 정권이 출현을 함으로써 이탈리아는 물론이고 유럽 지역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지금 전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이탈리아가 유로존 3위 경제 대국이거든요. 네. 차기 정부가 뭐 이런 지금 흐름을 반하면서까지 뭐 어떤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지금 그렇죠. 나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EU가 2026년까지 그 코로나 관련해서 회복 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게 약 264조 원 규모가 되거든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인데 여기서 본인들의 정치적 색깔을 만약에 고수할 경우에는 실제로 뭐 경제적 지원이 끊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실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금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후보 시절에 정당의 대표일 때랑 국가를 운영하는 책임자가 됐을 때랑은 상황이 좀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뭐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그 이탈리아도 그렇고 뭐 프랑스 같은 경우 르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사실은 거긴 유럽 연합으로 움직이는 국가들인데 이런 극우 성향의 지도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네네. 여러 가지 파열음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실제로 이탈리아 안팎에서는 뭐 100년 만에 극우 보수 정권이 탄생을 한 것을 두고 다양한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이탈리아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 경제 위기 직후인 2012년도에 네. 127% 수준이던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최근에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150%를 넘어섰습니다. 상황이 더 지금 악화되고 있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거네요. 살기 꿉꿉해졌다. 이탈리아 네. 국민들이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만성적인 부채 문제가 지금 부각이 되면서 공공지출 확대 그리고 대대적 감세 등 포퓰리즘 정책을 앞세운 이 극우 정권에 오히려 좀 표가 몰린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에너지 위기 요즘 뭐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심각하잖아요. 물가 급등, 경기 네. 침체가 지금 뭐 차곡차곡 포개지는 상황인데 이런 복합적 위기 국면에서 이탈리아 차기 정부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정책을 펼치면서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할 경우에는 사실은 뭐 동족 방뇨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좀 뭐 타개를 해 나갈 수 있을지가 상당히 지금 관심 포인트로 올라가 있고 지금 멜로니 대표도 사실상 이 뭐 정권을 잡을 초읽게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외신들과의 인터뷰에서 국가 재정을 책임 있게 운영할 것이다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지금 밝히기도 했는데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자원 내에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자원을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좀 거듭 강조를 했고 국가 재정을 파탄낼 정도로 내가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내용을 좀 어필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뭐 집권을 하더라도 이탈리아 정부가 뭐 파탄이 난다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걱정은 전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좀 거듭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탈리아가 한때 유럽의 병자라고 불릴 정도로 재정 상태가 안 좋아서 네. EU에 있는 다른 국가들이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줬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제조업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네. 뭐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제조업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뭐 여행을 오는 주로 이제 그런 국가니까 아마 독립적으로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네. 그리고 저는 이게 좀 우려됐던 대목이 뭐 우리나라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그 새 정당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이 연대는 언제든 깨질 수 있거든요. 그쵸, 맞습니다. 네, 표가 떨어지거나 지지율이 떨어지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있네요. 예. 지금 뭐 국가 재정을 파탄낼 정도로 무책임하고 부주의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네. 이야기를 해야 될 정도로 그런 인식 자체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될 가능성이 적다라고 생각했던 후보들은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아, 우리 국민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뭘 하겠다, 저걸 하겠다, 우리 형제들 뭉쳐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네. 실제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제한되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인 상황에 아, 있어서. 그럼요. 어쨌든 지혜롭게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처음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저희 기자님께서 바다 건너 이탈리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혼자 생각을 하는데 일본이 오히려 바다 건너고 이탈리아는 바다를 안 건널 수가 있네 이런 생각이 쑥 하고 들면서 네. 오히려 우리나라가 유럽의 이탈리아가 유라시아 철도를 타면 갈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랑 상황이 좀 비슷한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국민성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어떤 가족 중심 문화 같은 것들이 아, 이탈리아가요? 네, 유럽에서는 그래도 동양권과 좀 많이 가까운 나라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가끔 이렇게 저기 정치인들 욕하다가 생각해 보면 남을 바꾸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네. 내가 바뀌는 게 상대방을 바꾸는 제일 좋은 방법인데 투표를 잘하거나 그 이상한 얘기를 할 때 박수를 쳐주지 않으면 네.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표를 받아야 되는 아, 그렇죠. 사람이니까. 네네. 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야겠다.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국가의 운명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두 번째는요. 급등과 폭락이죠. 아, 진짜 뭐 이렇게 쓰고 싶은 말인데 제가 참도록 하겠습니다. 급등과 폭락. 예. 뭐 롤러코스터 급등이랑 얘기인가요? 폭락이라는 두 단어를 만약에 나열해 놓고 네. 본다면 네. 이거를 뭐 그냥 그냥 뭐 지나치실 분들이 많이 없을 거라고 이제 네. 사료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뭐 코로나19 이후에 워낙 투자에 대한 관심도 늘어났고 맞아요. 지금 내 종잣돈이 지금 어느 곳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지 다 각자의 사정이 있잖아요. 네. 근데 급등과 폭락이라는 이 단어를 마주하면 멈칫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 이유는 뭐 말씀드렸던 대로 어디는 급등하기도 하지만 어디는 폭락하기도 하기 저게 때문에 동시에 일어났다는 게 더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네. 전날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코스피가 3% 넘게 급락을 하면서 네. 2년 2개월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날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무려 3.02% 정도 떨어진 2220.94에 마감을 했는데 종가 기준으로 연접전 경신이 2020년 7월 27일 이후 최저점이거든요. 2020년 7월을 복기를 해보면 코로나19가 3월 정도에 창궐을 해서 정말 무서운 기세로 맞아요. 1,400까지 네, 내려갔죠. 글로벌 경제를 강타했을 상황인데 네. 그때 이후 뭐 최저 수준이라고 하니까는 뭐 지금 분위기 뭐 충분히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사실은 이제 막 그 코로나19 이후에 반등을 하면서 반등의 반등을 거듭하면서 뭐 3,000피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코스피 3,000 뭐 넘는 거 그 얘기 십몇 년 됐어요. 제 기억에. 쉽게 도달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였는데 지금 2,220건이니까 아직 유언하죠. 네. 반면에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무려 하루 만에 20원 넘게 급등을 하면서 1,430원대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 달러 얘기하면서 맞아요. 연말 정도 되면 1,400원 정도에 아마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너무 빨리 당겨졌죠. 아, 그러니까요. 지금 뭐 이제 10월이니까요. 네. 이렇다 보니까 공포 심리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무서운 기세로 오르는 거 아니야? 반면에 예. 너무 빨리 떨어지는 거 아니야? 너무 예상한 것보다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공포 심리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1,430원을 넘어선 게 2009년 3월 17일 이후라고 하니까 그 리만 브라더스 터졌을 네, 때요?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무려 13년 6개월 만의 일이라고 하니까 아이고. 상당히 좀 주목해 볼 만한 두 가지 이벤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2020년 7월이었으면 2020년 1월 말에 우리나라에 첫 확진자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팬데믹이 시작된 거잖아요. 네. 1,400 어머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저렇게 이제 폭락하는 상황이 되니까 제가 참 오픈 얘기를 드리면 제가 펀드 투자를 한 십몇 년 같은 거를 붙고 있는데 네. 계속 2,000인 것 같아요. 2,000에서 2,200 사이. 아, 그러니까 10년이면 이렇게 우상향해서 보통 올라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네, 근데 제 기억에 1,900 얼마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 십몇 년 동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니까 맨날 그 자리인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진짜로. 그게 좀 예. 속상한데 저도 비슷한 것들이 있는 게 저는 이제 미국 주식 약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또 폭락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너무 오르니까 달러. 나중에 원달러 환율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또이 그냥 비슷하게 맞는 네. 거여가지고 이제 이것도 우픈 형질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도 뭐 벌지도 못하고 잃지도 않고 그냥 그렇죠. 그냥 까먹고 있고 보지 않은 지 한참 되긴 했습니다. 네. 네, 아마 저랑 같은 마음인 분들도 많을 거고 특히나 이렇게 수치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폭락하고 뭐 이렇게 폭등하고 급등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반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살짝 하긴 그러니까요.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근데 이렇게 좀 연이은 악재들이 있다 보니까 좀 삶이 팍팍해지는 부분들도 있고 입맛이 쓰다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나마 이제 마스크를 좀 벗을 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 자유로움을 느끼는데 왜 도대체 경기가 회복이 안 되는지에 대한 좀 걱정들이 있는데 조금만 더 참고 힘내다 보면 분명히 이것도 지나갈 건 확실하잖아요. 어쨌든 한동안 허리띠를 졸라매야겠지만 우리가 희망은 잃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졸라 맬 데가 없어요. 맨날 졸라 맸어. 왜냐하면 그 이제 네. IMF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리먼 브러더스 사태 있었죠.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있었죠. 그리고 주기가 한 십몇 년 겨울 자꾸 오니까 맨날 졸라 매다 보니까 허리가 없어질 지경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왜 이렇게 떨어진 거야? 응. 라는 거에 그렇죠. 제일 궁금해하실 거 아니에요? 맞아. 그게 제일 네. 중요한데. 물론 뭐 진리는 누군가가 알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좀 분석을 좀 해보자면 환율이 엄청나게 뛰면서 네. 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또 미국, 유럽발 악재가 또 겹쳐진 부분이 있거든요. 네. 하나의 이벤트만으로도 충분히 공포감이 확산되기 상황인데. 충분한데 여기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2배, 3배, 4배, 5배를 하다 보면 더 파이를 키우게 되는 거고 더 공포감이 커지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해서 한 번에 기준금리가 0.75% 인상된 부분을 좀 짚을 수가 있겠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0.75% 인상을 단행한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주가가 막 떨어지고 오르고 있었던 이렇게까지 상황이었거든요. 폭락하진 않았던 선반영됐다. 거잖아. 네. 이미 예고됐던 이벤트가 선반영됐다. 근데 여기서 이제 파월 의장이 앞으로 계속 더 오를 겁니다라는 말에 하락으로 갑자기 네. 돌아섰던 그런 절망한 변곡점이 거잖아요. 있었는데 맞아요. 더 떨어지는 건 아니야라는 이제 이벤트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마음가짐 자체가 사실은 또 공포감을 키웠던 부분이 있고요. 네. 영국 정부가 감세안을 발표를 했는데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서 소득세를 인하하고 법인세 인상 계획을 처리하는 내용을 담은 각종 감세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게 또 유럽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파운드와 가치가 급락을 하면서 1985년 이후 37년 만에 지금 파운드 가치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막 휘청휘청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밸런스 있게 굴러가야 시장이 조금 더 우상향하는 기대감을 그려볼 수 있을 텐데 여기서 빠지고 저기서 빠지고 하다 보면은 좌우 균형을 잃게 되면 사실 시장 자체가 예상한 대로 뭐 이렇게 안전하게 흘러가기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앞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키워드, 막 지금 극우 정권이 막 탄생하고 네. 막 우리가 막 자국민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겠다, EU를 탈퇴하겠다, 지금 이런 막 캠페인이 나오는 상황에서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럽 시장이 조금 안전하게 굴러가지 않는 것 아닐까라는 것에 더해서 연초에 있었던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거의 뭐 지금 기본값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뭐 헤아릴 수 없는 이벤트가 계속 겹치니까 분위기가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 없는 상황이다. 꽁꽁 묶인 뭐 신발끈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김성훈 기자가 그 얘기 해주지 않으셨어요? 이 달러 환율이 변하는 게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에서 영향을 받는 거랑 유럽 시장에서 영향을 받는 거랑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의외로 우리 기업들이 유럽에 수출을 지금 뭐 자동차나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유럽의 상황이나 영국의 상황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을 이번에 또 네. 하게 되네요. 근데 적어도 그냥 계속 오르고 있네, 계속 떨어지고 있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네네. 김성 기자님이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러니까요. 국제적인 관계를 지금 좀 알아볼 수 있어서 그런 또 유익함이 살짝 있기는 하네요. 네. 마음이 좀 아프면서도 네. 한편으로는 이거 배울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대비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좀 네네. 유익한 어떤 시간입니다. 네, 마지막은 히잡인데요. 네, 히잡. 네. 히잡 그 머리에 그죠? 히잡 머리 네. 쓰는 거 말하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이란에서 일어난 일을 조금 설명을 해드릴까 이란이요? 하는데 예. 네, 이란에서 20대 여성이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금이 됐다가 의문사하면서 지금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갇혔다가 사망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래요? 반정부 시위로 지금 뭐 상황이 급변하면서 전역으로 확산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지에서도 지금 이 사건을 되게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25일 현지 시각으로 주요 외신들 보도를 좀 따르면 미국과 터키죠.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등 뭐 세계 각국의 도시에서 마흐사 아미니의 죽음에 항의하는 시위가 지금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아미니는 이달 13일 가족과 함께 이란 테헤란에 갔다가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체포돼 조사를 받다가
경찰서에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뒤 사흘 뒤인 16일 끝내 숨을 거뒀는데 이란 경찰은 경찰이 폭력을 쓴 적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심장마비 가능성을 주장을 해왔습니다. 경찰서에서 머리를 맞아 숨졌다는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이란 지도부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지금 거듭되게 터져 나오면서 주요 도시에도 지금 대대적인 사건이 이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성들의 인권과 특히나 이제 이슬람 문화권의 경우에는 규율이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될 텐데 참 걱정입니다. 22살입니다. 22살의 청년이 그 건강한 여성이 과연 심장마비로 죽을 가능성이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도 과거에 좀 비슷한 네. 정권이 그러니까. 저질렀었던 일이 네. 있었고 네. 그때도 심장마비를 뭐 당한 것 같다 이상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지만 사실은 진실을 규명해봤을 때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면서 네. 우리가 어떤 민주화 운동이 거세게 벌어졌던 것처럼 네. 어쩌면 우리가 이런 상황을 좀 가슴 아프지만 같이 좀 지켜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이때 우리가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같이 좀 지지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이게 이제 여성들을 억압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 제도들이 있다고 그쵸. 해야 되잖아요. 이슬람 문화권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벗어나려 공부하고 싶고 자유롭게 다니고 싶어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계속 튀어나오긴 하는데 그게 SNS상에 지지를 굉장히 많이 받기는 해요. 네. 근데 실제로 이란 내부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경 진압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발표를 하고 이게 묻혀진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어떻게 도울 방법이 있을지 그렇죠. 예,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많이 어쨌든 마음에 이건 뭐 듭니다.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인권에 관련된 문제니까. 네. 그렇죠. 예. 사실은 뭐 저도 저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그렇죠. 저 나라 문화에 대해서 뭐 잘 교회가 아는 게 깊지 않기 아니니까.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신중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뭐 히잡으로 대표되는 어떤 종교 교리에 관련돼서 사실은 시대의 흐름과 딱 맞부딪히면서 종교 교리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네.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억압의 상징으로부터 좀 벗어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좀 젠더 관련 이슈로도 번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남자들은 히잡을 쓰지 네. 않으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글로벌적으로 이런 이슈가 화제가 된다는 점은 여러모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경제적 관점에서 봐서도요. 사실 그 이슬람 국가죠. 이 국가의 입장에서는 좀 세속주의로 갔었던 국가들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건강해지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겠지만 이란이 과거에 세속주의를 좀 선택하면서 훨씬 더 좀 번성하기도 팔레비 하고 왕조 때? 그렇죠. 예. 그랬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생각해 보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정답은 사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좀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신도 네. 이 여성의 죽음을 원치는 않았을 그럼요. 텐데요. 네, 예. 자, 지금까지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2부 뉴스는 네모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읽기로 시작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절복통 도미노 토크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법이다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지인이자 우리 어영 아나운서의 지인이자 여러분의 지인이 되는 바로 네.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 오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통 이제 대통령이 있으면 캐비넷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이게 네. 장관.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의 캐비넷이에요. 우리 전문가 집단 분들은. 맞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거 네. 풀어드리고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인데 네. 사실은 최근에 아까 김성훈 기자랑도 그런 얘기 잠깐 했었거든요. 요즘 드라마 주인공이 변호사가 되게 많다. 진짜 많더라고요. 예. 일단 뭐 최근에 오영우 신드롬이 있었고. 있었고 최근에는 1,000원짜리 변호사라고 해서 1,000원짜리 변호사 이게 뭐지? 라고 했더니 정말 가성비란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성비를 넘어서 1,000원만 주면 사건 수행을 해주는데 어마어마한 승소율을 자랑하는 그러니까요. 이 변호사가 주인공이더라고요. 네. 막 일단 입담도 굉장히 좋고 막 변론도 화려하게 하는 그런 변호사가 이게 출연하는 걸 보고 이런 변호사님들도 많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승기 씨처럼 잘생긴 변호사도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승기 그렇죠. 씨랑 이세영 씨가 또 친구인데 변호사고 유수의 법대 출신이고 물론 웹툰이 원작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왜 변호사를 그 작가분들이 주인공으로 쓸까? 네.
되게 많이 네. 쓸까? 그러니까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김성훈 기자님 말은 그만큼 삶의 다양한 거를 보는 직업이 많지 않다. 네, 저도 네. 공감합니다. 그래서 오. 제가 한때는 그러니까 변호사들은 변론이란 걸 하잖아요. 네. 그러면 판사님은 가만히 앉아 계시기 때문에 판사를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는 또 나오기가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있었죠. 네. 그래서 그때도 실제로 부장판사를 하신 분이 쓴 이 책에 비싼 거를. 기반을 해서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가 법원 뭐 시보를 하고 검찰 시보를 할 때 검찰은 이제 수사를 하니까 뭐 지원을 해드린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법원은 정말 저희가 표현으로 절간 같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냥 부장 판사님 계시는 방 따로 있고 배석 두 분의 이 판사가 사용하는 방이 있으면 하루 종일 말도 별로 안 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 보는 게 일이고 판결문은 자기가 그냥 쓰는 거잖아요. 밥도 혼자 먹는다면서. 아니, 밥도 시켜 드시거나 아니면 그냥 식당 내려가서 조용히 이제 먹거나 약간 그런 분위기. 그래서 이게 재미가 있을까 영상적으로 했는데 어떻게도 또 만들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주임 판사님이 성동일이셨기 때문에. 예, 그리고 막 현장을 나가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거기는. 네, 되게 재밌었는데 똑같이 법을 다루는 게 예전에는 검사가 주인공이 드라마가 되게 많았어요. 많았죠. 네. 그래서 모래시계 막 이랬었- 거악을 예. 척결하는 검사가 주인공이다가 어느 순간부터 거악이 검사가 되고 네. 변호사들이 네. 주인공인 드라마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왜 같은 법을 다루는 직업인데 주인공이 바뀌었을까 생각하니까 최근에 소외받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직업이 변호사라고 생각하나 보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좀 사실 들더라고요. 변호사는 이제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아주 정확하게 기재가 돼 있어서 저는 막 논란이 되는 아니 이런 사건을 어떻게 변호할 수 있어?라고 막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 주변의 변호사님들한테 여쭤봐도 아니 그게 왜 문제가 되지? 아, 그 사람이 피의자든 피고인이든 살인죄를 저질렀든 어떤 강력범죄를 저질렀든 그 사람이 행위를 잘했다라고 해서 변호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는 요지를 이 재판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비판은 조금 변호사들이 잘 감내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서 저는 그 보더라도. 부분 되게 동의했던 게 뭐냐면 그 1,000원짜리 변호사에 제가 내용을 보고 되게 깜짝 놀랐던 게 소매치기 전과 사범이에요. 네. 그런데 그 화장실에서 술 취한 어떤 사람이 넘어지려는 걸 잡아줬어요. 그런데 이제 절도 미수에 그쳐서 그 재판을 받게 의심을 네. 받게 된 네,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이 절도를 했을 거라고 소매치기 범이니까 네. 전과가 4범이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술에 취했던 사람도 엄청 화를 내면서 훔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훔치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거를 변호사가 모두 다 그 사람을 의심하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변호하는 내용을 보면서 아 법리적 사고가 굉장히 필요하구나 이러면서 남궁미 씨가 시연을 해줘요. 실제로 그 재판정에서 훔쳐보라고 그래요. 그 이제 이렇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눈을 감고 있는데 훔쳐보라고 하니까 못 느끼더라고요. 실제로 훔친다면 네.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해보니까 그 술 취한 사람이 내가 훔치려고 하는 걸 잡을 정도로 이 사람은 그런 아마추어 소매치기가 아니다. 진짜 하려고 마음을 맘만 먹었으면 먹었으면. 그러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해 설명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게 진짜 어려워요. 그 재판장에서 판사 앞에서 정말 이런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나요? 아, 예.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도 나가고요. 예. 제가 아는 변호사님이 무죄를 받았는데 이 피해자가 뭔가 차량에 감금 뭐 이런 주장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피해자 말대로 차량이 구동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문 열리고 닫히고 그러니까 이랬던 해보면은 게 사실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호사가 보통 현장 감증 막 이런 거 잘 안 하기도 한데 형사 사건에서 이 차량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해가지고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그래 무죄를 받았어요. 재판장 안으로 차를 갖고 와요? 아니요. 다 같이 현장으로 출동하겠나 갑니다. 보죠. 판사가 현장으로 가고 현장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하고 정말 어려운 게 모두 다 죄가 있다라고 하는데 당사자가 죄가 없다라고 했을 때 변호사는 헷갈리는 거예요. 맞아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진짜 저 사람이 훔쳤으면 어떡하지? 그렇죠. 전과 사범인데? 그리고 예. 변호사로서는 이게 거짓말일 가능성도 사실은 열어둬야 되고요. 그렇죠. 판사가 어떻게 네. 봐야 되는지를 또 헤아려야 되니까. 또 하나는 이걸 무죄 주장을 하게 되면 저희는 정말 끝까지 한번 간다는 의미입니다. 합의하지 않고요. 피해자랑 공탁하지 않고요. 잘못 뉘우치는 거 아닙니다. 반성문도 쓰지 않아요. 왜? 무죄니까. 나는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니까. 되게 힘든 일이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주장을 했는데 무죄를 받지 못한다? 이러면
반성하지 않는다, 피해자에게 용서 구하지 않았다,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다 나쁜 정황으로 참고를 받는 거예요. 그쵸. 뭐 아니면 도의 어떤 처벌 선택지이기 더 세게 받을 때문에 수 있는. 네, 그래서 형사 판결에서는 그러면 좀 억울해도 이건 유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잘 생각하세요. 이 성범죄 네. 관련해서도 요즘 그런 부분이 좀 맞아요. 있고요. 그런데 아니 왜 성범죄자들 엄단하지 않아? 네. 양형 너무 가벼운 거 아니야? 그런데 이 공개 재판하는 거 있잖아요. 배심원들에게 재판을 실제로 받아보면 무죄율이 법관이 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이 오히려 문제가 있다라는 또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물론 판사가 그 판결에 구속받지는 않지만 어쨌든 실제로 재판에 참여하게 되면 이게 단순히 온정주의라고 치부하기는 좀 어렵고요. 증거가 엄밀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맞아?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하면 남궁민 씨가 변론한 것처럼 헷갈리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는 게 완전히 원칙이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완벽한 맞습니다. 유죄의 증거가 없을 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원칙으로 의심스러울 한다.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래서 처벌받지 못하는 한 사람을 잡는 것보다 맞습니다.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법원의 정신이다. 완전 원칙입니다. 저런 게 있구나. 근데 그게 요즘 보면서 네. 그게 얼마나 잘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아, 의구심을 좀 그렇죠. 푸는 분들이 가끔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좀 그런 내용을 네. 같이 아, 보면 또 알겠습니다. 재미있지 않을까, 흥미로운 주제가 네. 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살면서 당연한 거지만 법정 분쟁에 이제 휘말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긴 좋지만. 한데 어쨌든 간에 피치 못하게 어떤 법정 갈등을 겪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잘못하지 그렇죠. 않아도 상대방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좋지 않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오해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주장하고 싶기도 하고 내가 좀 예. 억울하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사실 온라인 지식콘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법률 어. 상담하는 부분을 보면 맞습니다. 그중에 이런 주제들이 많습니다. 내가 한 것이 내가 이 사건을 겪었는데 이게 법적인 혐의가 있느냐 아니면 상대방이 저 지금 법적 혐의 있는 거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가장 많은 법적 관련 질문 중에 하나가 통신매체 맞아요. 이용 요즘 음란죄라고 많죠. 해서 뭐 요거를 줄여서 통매음이라고 예, 한다 하더라고요. 어감이 참 좋지가 않아요. 그죠? 좋지 통매음. 않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련 네.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름이 좀 어려워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그런 게 뭐야 싶은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 정확히 이게 어떤 걸까요? 제가 법령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굉장히 길어요. 이게 성폭력 처벌법 13조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저희가 목적범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목적. 목적이 있어야 되는 범이에요. 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에 통신매체 전부 다 이런 수단을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시키는 행위. 너무 길게 돼 있죠. 보통은 그럼 이상한 사진 보내는 거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 같으면 음란 전화를 무차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단히 많았어요. 특히 여성 대학교의 기숙사 앞번호는 동일하게 하잖아요. 아, 그러겠구나. 대학교. 그러면 뭐뭐뭐로 시작하는 걸 임의로 다 누르는 그냥 전화 겁니다. 걸어가지고. 그래서 받으면 이렇게 기숙사구나 알면서 계속 전화를 하는 경우가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주변에서 이런 피해를 당했다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전 최근에도 있었어요. 밤에 어. 11시, 12시만 되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상한 숨소리 내면서. 최근에요? 네, 오. 그래서 그때 문제가 됐던 게 보니까 저희 부서 전화번호가 어떻게 유출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저랑 같은 직업인 친구들이 그 시간쯤에 다 그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근데 사람을 찾기도 힘들고 굉장히 피해가 큰데 어떻게 그렇죠. 호소할 방법이 그렇죠. 짜증나는데 안 받을 수도 없고 뭐가 중요한 중요한 전화를 전화를 받을 수 그렇죠. 업무도 있으니까. 전화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기숙사들은 이제 휴대전화를 다 사용하면서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죠, 그러면서 해결이 됐지만 지금은. 왜 이런 얘기 있었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뭐 대학 가서 뭐 MT를 간다 이런 거 했을 때 뭐 콘도를 간다든가 뭐 스키장을 간다 하면은 그 방 번호 해갖고 다른 방 해갖고 뭐 몇 명이서 오셨어요. 같이 네, 놀자고 그런 하기도 문화가 하고 있었죠, 과거에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고 네. 해요. 근데 네. 그런 경우까지는 그냥 뭐 이야기를 나누는 그렇죠. 건데 문제는 예. 뭐 숨소리를 거칠게 낸다든가 너무 싫어요. 불쾌하게 만드는 것들은 분명히 여기서 걸리는 부분인 이게 거죠. 법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게 누가 봐도 성적 목적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목적이 있다고 판단이 돼야 예, 되고. 판단이 돼야 됩니다. 이게 목적이란 건 사실 마음속에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입증하는 게 어려운데 그거는 그 행동으로 추단을 하는 거예요. 네. 뭐 아주 뭐 음란한 뭔가를 연상시키는 숨소리를 냈다.
음담패설을 했다. 네. 뭐 이런 것들은 바로 이 통매음이라고 지칭되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목적으로 하는 건데, 근데 이게 그냥 야한 농담 수준인지, 그죠? 지금 상대방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이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네, 그렇죠. 사람에 따라서 되게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진이나 이런 걸 전송한 맞아요. 것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사진이나 어떤 심지어 만화를 보냈는데 음란한. 그게 누가 봐도 음란하게 보이는 것이 있을 것이며 어떤 네. 거는 애매할 수 있어. 옷도 다 입고 있고 뭐도 예, 하는데 뭔가 어느 부분이 너무 이렇게 예. 부각되는 만화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럴 때도 분명히 불쾌해. 의도도 왠지 알겠어. 네. 근데 이거를 만약에 법정 다툼을 가게 되면 과연 인정될 다툼이 것이냐. 되죠. 네. 그렇죠? 다툼이 되죠. 왜냐하면 성적 수치심이라는 게 되게 모호해요. 그런데 이런 이 단어가 또 어디 나오느냐? 불법 촬영에 나옵니다. 불법 촬영이요. 사람을 그냥 몰래 찍는다라고 해서 처벌하는 법이 아니에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동일한 표현이잖아요. 그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해요? 법원도 어려운 거예요.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레깅스 사진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법원에서도 엎치락뒤치락했어요. 네. 이 사건이 정확하게 어떤 사건이냐? 2018년도에 한 버스 안에서 이제 내리려고 한 여성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여성분의 착장이 어떤 상태였냐? 이 허리까지 오는 티셔츠를 입었고요. 밑에는 발목까지 오는 딱 붙는 레깅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엉덩이나 신체의 굴곡이 그대로 드러나는 상황이긴 했죠. 그걸 몰래서 뒤에서 촬영을 한 거예요. 아니 레깅스라는 옷을 일단 입었는데 이게 딱 붙긴 했지만 이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야? 라는 게 법적인 다툼이 된 거예요. 또 유사하게 어떤 또 논란이 있냐면 신체 부위 뭐 가슴이나 엉덩이는 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팔 뭐 이런 부분이 하급심에서도 막 갈리는 거예요. 네. 어허. 그런데 거울에 비친 모습을 찍었다. 네. 라고 하면 이게 신체를 촬영한 거야? 일단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은 확대 해석이나 유추 해석 정확하게 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요? 사람을 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이 범위를 넓히지 말라는 취지가 있으니까 이거 신체 촬영한 게 맞아? 라는 의문이 신체냐, 들잖아요. 거울이냐. 예. 일단 다시 레깅스 판결로 들어오면 하급심에서 계속 엇갈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이 돼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유죄. 유죄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일단 선례로 남게 됐죠. 신체에 옷을 입고 있었더라도 맨살이 아니더라도 뭔가 이 해당 피해자가 불쾌하게 느꼈다면 성적 수치심이 유발됐다고 판단되면 이 부분은 죄가 된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또 합의를 받기 때문에 벌금액이 크게 나오진 않았는데 합의를 받다는 것도 본인이 인정을 인정한 최종적으로 거네요.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신체를 특정할 때 어떤 수치심을 유발한다? 법원에서도 이 부분이 갈리는 겁니다. 판단이. 그 말은 어렵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예. 어떤 판사냐에 따라 맞아요.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 지금 네. 말씀하신 분이 하급심에서는 엎치락뒤치락했다고 맞아요.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굳이 생각을 해보자면 왜 그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냐면 이 여자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외출복으로 입은 거잖아. 아니 외출복으로 입은 그 옷을 찍었는데 왜 문제가 돼? 맞아요. 사실 의도는 보임에도 불구하고 네. 의도를 갖고 우리가 마음대로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법이 원래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엎치락뒤치락을 했지만 사실 의도도 보이고 이분도 인정한 그러니까 그 피고도 인정한 부분도 네.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판결이 맞습니다. 나왔는데 제가 본 거는 좀 다른 판결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부위를 뭐 확대하거나 이렇게 찍은 건 아닌데 그냥 뒷모습만 찍었다. 아, 그럼, 그랬더니 네. 결과적으로 갔을 때 사실 남자들이 보면 뻔히 보이거든요. 그 굳이 의도가. 왜 찍었을까? 아니 예. 그렇잖아요. 남의 뒷모습을 왜 찍냐고요. 그쵸. 그렇죠. 그것도 뭐 예를 들면 치마 입은 분들을 그렇죠. 계속 사진을 봤더니 막 그 수십 장이 막 나와. 그런데 무죄 판결이 났었던 기사도 본 것 그런 같아요. 경우 있죠. 근데 왔다 네. 갔다 하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떤 수치심을 유발하나 이게 전신인데 그래서 전신인지 특정 부위인지 이런 게 재판정에 가면 상당히 격돌을 하면서 다툽니다. 네. 이게 일상생활에서 많이 벌어질 수 있는 게 저도 이제 SNS도 하고 동영상 채널도 하는데 네. 하게 되면 무슨 말이지? 이런 댓글들이 달려요. 애매하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젠더 갈등을 유발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요. 그 진행하거나 등장하는 사람이 여성인 경우에 그쪽에서 농담이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긴 건데 정말 기분 나쁘고.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멘트를 알리고 예. 그리고 마치 저를 아는 사람인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굉장히 좀 수위를 넘나드는 이제 그런 경우를 종종 마주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로 그게 농담이라고 할 건지 웃자고 한 얘기인데 내가 정색을 하고 이걸 문제 삼는 건지 그런 부분이 되게 애매할 것 같아요. 애매하죠. 맞죠. 그리고 지금 뭐 방송을 하시는데 실시간으로 댓글이 달립니다. 이 부분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뿐만 아니라 아마 음란행위라고 규율하기 좀 애매한 거잖아요. 그런데 수위를 넘는다, 내 평판을 저해한다, 나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다. 이거는 모욕죄로 따로 처벌을 할 수가 있고요. 모욕죄로도 처벌할 수 다만 있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공연성이라는 요건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화해서 음란한 말을 한다, 음란한 무슨 문자를 보낸다, 그림을 보낸다. 이거는 다른 사람이 모르잖아요. 이 피해자만 받는 거잖아요. 그건 공연성, 그러니까 제3자가 인지하는 걸 요건으로 하지 않는데 두 사람 사이에만 있어도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이렇게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데 막 모욕적인 언사를 네. 한다. 별도의 어떤 법률로 다스릴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군요. 공연성이 있어야 되는 문제들도 있잖아요. 뭐 명예훼손이라든가 이거랑 다르게 분명히 내가 불쾌감을 느꼈으면 한번 따져볼 수 있는 요소가 있다. 네. 근데 헷갈린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굉장히 약간 그런 누가 봐도 의도가 보이지만 중의적으로 보이는 농담을 좀 유쾌하게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신모, 그러니까 사실 연예인 같은 기분 경우에는 나쁘지 않게. 기분 나쁘지 않게 네. 뭐 있는 분들이 다 웃고 넘어가는데 거기는 불쾌감을 느끼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만약에 거기 그렇죠. 누군가가 앉아 있는 패널 중에 한 분이 예민한 아, 내가 부분이어서 불쾌했다. 그분은 불쾌했다라고 하면 그분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고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상당성의 범위라는 게 있죠. 누가 들었을 때 누가 예민해서 이 문제를 삼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예, 상례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도 이런 경우까지 처벌하는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뭐 연인 사이다, 부부 네. 사이다, 뭔가 어떤 뭐 성적인 언사를 주고받는다. 그거는 법이 규율하진 않습니다. 아내가 동의가 기분이 나쁘고 있었기 수치심을 때문에. 느꼈다 할지라도 남편이 네. 한 얘기까지 처벌하지 상호 않는다는 간에 거예요. 사실상 동의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상황은 처벌하지 않는 거고요. 사실은 성적 일방적으로. 수치심은 남성들도 굉장히 많이 부부 사이에서는 많이 감사합니다. 합니다. 그럴 수도 배 있죠. 나왔다, 뭐 아, 네. 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배 나왔다가 성적 아니 수치심이에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아내는 저에게 그렇지 않지만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 네, 라는 다 얘기를 열려 있는 거죠. 농담으로 들리는 거고요. 감정이니까 사실 네. 그 사람이 그렇게 느낄 수는 있는 거네요. 애매하죠. 근데 우리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이 말도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피해자 탓을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요즘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여러 뭐 네이버나 다음 이런데 뭐 궁금증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아, 내가 이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걸리는 거 아니에요? 라는 것 중에 이제 상대방의 오락을 하거나 채팅을 하거나 하면서 여러 말을 주고받으니까 네. 이제 화가 난다. 이래서 이 상대방의 부모를 좀 폄훼하는 뭐 애미애비 이런 표현을 쓰니까 아이고, 네네네. 하면서 뭐 나이가 들면 이제 요실금을 걸리시는 분들이 네. 많으니까 뭐 요실금이다. 이래서 나 이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걸리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어쨌든 신체 부위랑 알 것 같다. 네네네. 그러니까 아마 청소년들이 그런 질문을 그쵸. 올리는 것 같아요. 네, 그쪽에서 신고한다고 하니까 움찔한 그렇죠. 거예요. 이제. 나 문제 삼겠다. 그래서 바로 사과는 했지만 계속 문제 삼겠다고 하니 나 정말 법적으로 걸리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땐 본인이 보낸 이 메시지가 정확하게 어떤지를 일단 법적으로 헤아려 봐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음란한 어떤 언행이라고 보긴 좀 어렵죠. 욕설인 거. 그렇죠. 모욕같이. 근데 모욕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욕은 공연성의 요건이에요. 공연성은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망신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욕죄는. 네, 한마디로. 근데 그냥 주고받는 상황에서 그렇게 했다. 예.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를 너 뭐 가족들 돈 빼돌린 아이지 뭐 이런 거를 문자로 했다? 모욕죄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자세히 못 봤으니까. 예, 그래서 판례도 심지어 부부가 굉장히 갈등을 겪는데 부인이가 일방 상대방이 본인 배우자의 굉장히 친한 사람한테 막 험담을 엄청나게 네.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욕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것은 아무리 제3자한테 알렸다고 하더라도 완전 제3자인가? 너무나 친한 친구라서 이 네. 사람한테 얘기해도 퍼져나갈 가능성이 없다. 전파 가능성이란 또 표현을 쓰거든요. 전파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을 욕하거나 망신 주고 아주 평판을 훼손하는 말을 했을 때 그게 퍼져나가야 되는 게 또 요건이라서 법이
비교적 이 처벌 범위를 좀 좁혀놓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비가 걸려가지고 예를 들면 둘이서 막 욕설하면서 뭐 네. 진짜 부모 안부 물으면서 싸웠다고 해봐요. 근데 예. 그거는 모욕 같은 것들이 다 적용되지 않고 그냥 둘이 싸우는 걸로 끝난 거군요. 안 보는 데서 또 했으면 그쵸. 근데 사람들 보는 데서 일부러 되면 들으라는 문제가 듯이 그 의도를 갖고 더 어떤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면 또 처벌받을 수 있는 거죠. 좀 반대로요. 네. 두 분이 얘기하는 거를 보고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당사자가 아. 아니라 제가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이 불쾌해하는 것 같을 때 예, 이게 좀 문제죠. 아니 본인은 괜찮다는데 제3자가 하는 그래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당사자가 고소해야 수사기관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럼 제3자 신고는 예, 형법상. 방법, 안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군요. 제3자가 신고를 할 수 없고 다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네. 이거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건 가능한 건가요? 이건 가능합니다. 오. 제3자가 인지했을 때 이를테면 그런 경우가 많죠. 이 부분이 청소년들한테 상당히 문제가 돼요. 메타버스 이런 곳에서 특히 네.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거기서 학습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너무 그런데, 심각하더라고요. 예, 어른이 접근하고 그런데 아이는 뭔가 고소하거나 이런 법적 생각이 문제 제기를 하기 없죠. 어려워요. 네. 부모가 대신 할 수 있고요. 예. 부모는 꼭 제3자가 아니라 법정 대리인 자격으로도 할 수 있지만 완전히 다른 선생님 아니면 교사 아. 다른 분들도 이 부분은 사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통신매체 음란죄는 당사자가 아니어도 그걸 목격하거나 옆에 있는 사람 제3자가 그렇죠. 문제를 삼아서도 처벌을 할 수 있고 예, 그럴 필요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니까 나는 안 하고 싶어요 해도 맞아요. 형사적으로 처벌이 된다는 처벌이 거죠. 되고요. 이 부분이 아까 말씀 주셨지만 진짜 요즘 너무 심해요. 메타버스는 사실 초등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고요. 초등학생 중에서도 여학생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피해 사례들을 보면 먼저 일단 여성인 것처럼 접근을 해요. 본인이 자기가. 남자인데도. 그럼 뭐 사실은 그 제페토나 이런 데 있는 건 네. 성별을 뭐 자기가 같은 성별 해야 되는 그럴 거 수도 아니니까. 있고요. 예, 남자인데 언니한테 고민 털어놔봐. 이러면서 접근하는 경우들도 피해 사례로 접수가 되고 있고요. 아니면 남성인 걸 숨기지 않고 접근을 하는데 너 나랑 같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하자. 우리 오늘부터 1일이다. 마음 터놓고 나한테는 다 의지해도 돼. 네. 나한테는 모든 거를 뭐 기대도 돼라고 하면서 아이를 안심시키면서 네. 이것저것 요구하는 거예요.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사진을 찍어보라고 하거나 네. 어떤 행위를 시키거나. 행위를 시키거나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가 아니라 인격처럼 보이지만 맞아요. 그 메타버스 안에 있는 가상 맞아요. 인격이잖아요. 이거 처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보내라고 하면 이거 뭐야? 이 아이에게 미성년자에게 사진을 요구해서 받아? 이거는 오프라인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네. 어쨌든 실물이 오고 간 네. 거잖아요. 근데 또 메타버스에서 뭐가 문제냐? 캐릭터가 있잖아요. 네. 캐릭터한테 뭐 신고 접수된 걸 보면 유사성행위 비슷하게 맞아요. 그런 걸 행위를 시키더라고요. 시킨다. 캐릭터끼리죠. 캐릭터끼리 맞아요. 너 네. 어떻게 좀 해봐. 내가 이렇게 서 있으면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모양, 어떤 자세를 취해봐라고 하는 거예요. 애기들은 네. 모르니까 초등학생들은 그냥 뭔지 하는데 모르니까. 나중에 그걸 알게 됐을 때 정신적인 그 그렇죠. 충격이 엄청나게 되죠. 굉장히 왜곡된 네. 성관념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건강한 성 개념이 생기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럼 지금 이거를 처벌할 수 있냐?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상에서 기본적으로요. 성범죄는 강제추행, 강간 같은 유형력이 수반되는 같은 경우에는 폭행 협박이 요건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어떤 물리력을 행사해야 돼요. 가상 공간에서, 사이버상에서, 온라인상에서 어떤 굉장히 수위가 높은 행동을 시키더라도 사실상 규율하는 게 현행 법률로는 어려워서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 완전 입법 공백 아니냐. 기술을 법이 못 따라가서 이런 부분이 문제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죠. 네. 라고 해서 빨리 입법 정비를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이번에 신당역 스토킹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전에 그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그랬다 있었는데 공무원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 공사에 임용이 됐는데 이유가 성범죄는 원래 임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입사를 못 하는데 네. 이 사람이 디지털 성범죄는 정보통신망법 맞아요. 위반이라면서요. 예, 이 그러니까 사람 같은 성범죄가 경우는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런 게 지금도요. 네, 지금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주환이 과거에도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어요. 예, 그게 확정까지 됐습니다. 그렇다면 아니 이런 사람들을 왜 못 걸러? 네. 한 가지 이유는 그런 성범죄자를 거르는 게 2018년도인가 한번 입사한 이후에 만들어졌다라는 패착이 또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러면 성범죄를 걸러내야 되는데 사실
조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가 조회는 굉장히 저희가 엄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이렇게 성년 후견인 제도라고 해서 굉장히 치매 정도가 심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장애가 중증이어서 본인의 어떤 법적인 활동을 하시지 못하는 부분, 근데 가족 간에는 분쟁이 있어서 일방 당사자에게 맡기기는 어려우면 법원이 성년 후견인을 선정을 해줘요. 네. 그러면 성년 후견인으로 선정되는 어떤 시민단체 사람이나 그런 법인 소속 사람이나 변호사가 사기 전과가 있다거나 이러면 그럼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정가조회를 떼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거를 지원을 하면서 정가조회를 떼러 갔더니 경찰에서 못 떼어주겠다는 거예요. 네. 제가 제 거를 떼겠다는데 안 돼요? 왜 떼려고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 내려고 합니다. 법원에 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히 엄격하게 관리된다라고 제가 체감을 했어요. 물론 이리저리 해서 못된 변호사님도 계시고요. 저는 어떻게 뗐는데 못되기도 하는군요. 예, 변호사님들도. 그러니까 제대로 이게 발급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을 다 예. 갖춰야 되나 봐요. 그래서 공무원 임용을 할 때는 각 지자체 그 시군구 읍면동에 이 명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회가 가능한데 이 전주화는 거기에는 안 나왔었던 거예요. 네. 그 법에 아, 걸린 예, 것들이.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은 아니 그냥 범죄도 아니고 이게 물론 경미하다고 그 단계에선 경미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란물을 갖고 있고 본인이 뭐 유포- 촬영을 하거나 한 건 한 건 아니고 아니니까.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걸 퍼뜨린 건데 아, 본인 것이 아니고. 예, 예.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걸러지지 않았어서 이번 사건 너무 안타까운 사건 이미 발생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다시는 이런 사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재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디지털 성범죄는 저는 성범죄 안에 들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 그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망법이죠. 위반인 거예요. 예, 불법 소지. 그러니까 성범죄의 전과에는 안 나오는 어. 거예요. 말하자면 불법 예. 성인 영화 같은 거를 이제 공유를 한 셈인 그렇죠. 거죠. 네. 근데 바깥에서 볼 때는 충분히 공사에 입사하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럴 수 거였는데 그럼 입사할 단계부터 떨어뜨렸으면 사실 그 이후에 일이 안 생겼을 거잖아요. 돌이켜보면 소급해서 그렇죠. 보면 그런 네.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움이 부분들 있죠.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법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또 의외로 좀 변호사님 이번에 네. 떼려고 했을 때 쉽지 않았다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야 그렇게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정과조회를 정과조회. 아무나 함부로 할 맞습니다. 수 있게 하면 안 되니까 너무 그 민감 부분도 정보라서. 네. 그러니까 항상 얘기를 들으면 양쪽 생각이 다 그럴 만한 맞아요. 사정이 있어서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휘청거리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로 좀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그 엠번방 사건을 계기로 이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작은 게 아니다. 굉장히 이건 심각한 거다라고 그렇죠. 이제 인식이 많이 퍼졌잖아요. 사례가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처벌은 여전히 좀 약하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변호사님 보실 때는 좀 실제 손방망이 처벌이 아직도 좀 많다고 볼 수 저희가 있을까요? 체감하기로는 그래도 많이 상향되는 느낌이에요. 이전에 비해서? 예. 네. 그리고 유죄율도 상당히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과거에는 뭔가 이제 성범죄와 관련해서 이런 걸 무죄의 근거로 많이 피고인이 항변했습니다. 어떤 숙박업소에 모텔에 들어가는데 여자가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CCTV가 복도 같은 데는 설치가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상한데 이게 강압적으로 한 게 맞아라는 의구심이 또 드는 거죠. 그러면 비교적 유죄가 많이 나오기도 했고요. 어떤 피해를 당했다고 한 그 이후의 행동이 뭐 맞아요. 잘 들어가셨어요? 막 웃음 표시? 아니 이게 피해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야? 라는 게 과거에는 분명히 있었는데요. 그렇죠. 피해자는 정말 여러 양상을 보인다라는 게 지금은 굳건하게 또 정해진 대법원의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 판결이어서 지금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엠번방 사건을 계기로 소지죄에 대해서도 뭐 미국은 뭐 100년, 200년이 네, 된다더라. 나오잖아요. 아동과 관련한 특히 성착취물은 더 심하게 처벌한다더라. 근데 대한민국은 아주 징벌적으로 양형 체계를 가져가진 않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긴 하지만 좀 양형 기준이 많이 또 올라가기도 했고요. 좀 정비가 된 걸 체감하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근데 범죄가 좀 심각해도요, 변호사님 초범이라고 너무 많이 봐주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지적에 나오는 게 초범인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런데 저희가 판결문을 받아보면 그런 표현이 아주 그냥 통상적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판사님이 그냥 양형을 하면서 나쁜 요건을 다 앞에 쓰고 나중에 이런 면도 있다라고 하면서 좀 기계적으로 쓰는 느낌이에요. 실제로 실제로 양형이 네. 반성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반성문을 많이 냈더니 판사님이 엄청 깎아주셨네. 네. 이렇게 느껴지지는 전혀 않습니다. 아. 그냥 기계적으로
뭐 반성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뭐 참작은 할게. 네. 아, 그리고 너 보니까 초범이구나. 그리고 초범인 것도 중요하지만 동정정가가 있는지 여부를 더 중요하게 봐요. 왜냐하면 네. 상습성, 습성이 중요하고 특히 성범죄에서는 과거에도 했어? 아, 미래에도 할 수 있겠는데? 라고 그렇죠. 또 살펴볼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게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대단히 문제가 있다. 어떻게 판사는 반성문을 몇 번 냈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피해자한테 도달하는 것도 하고 판사한테 왜 반성을 해? 라고 공분을 하지만 실제로 그게 드라마틱하게 깎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성문을 잘 쓰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어려워요. 변호사님들 예. 중에서 반성문을 써주는 경우가 있답니다. 있죠.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좀 봐드리죠. 20만 원 내면 몇 번 뭐 이렇게 변호사분들 중에서 써주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예. 그걸 판사님들이 알아가지고 알 수 네, 있죠. 네. 그 반성문을 양형에 반영을 안 하시는 분들 거의 안 한다고 보면 네. 되고요. 최근에도 뉴스에 나왔던 건데 그것도 스토킹과 아주 강력범죄로 이어졌던 건데 1심보다 보통은 저희가 느끼기에는요. 형사처벌에서는 항소심이 특히 구속 상태에서는 좀 깎아줘요. 낮아지죠. 네. 아니 너 여태까지 이 정도는 살았구나 반성을 좀 했겠네. 근데 그런 추세가 없습니다. 이 사건 지금 말씀드린 경우에는 훨씬 20년형인가를 선고했어요. 그때 또 양형을 높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반성문을 봤더니 너 반성하지 않는다. 왜 피해자 탓을 해? 반성문도 진짜 잘 써야지 이렇게 쓸 거면 안 내는 게 낫습니다. 아하. 예. 적어도 받긴 받았다라고 하는 걸로 언급만 한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기사를 볼 때는 그렇죠. 이렇게 판사님이 어떤 판결문에 있는 걸 보면서 네. 좀 분노했었는데 적어도 오늘 그 판사님들도 바보는 아니다. 예, 맞습니다. 상황을 보면서 다 알고 있었고 써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예. 것들을 네. 그렇죠. 우리가 적어도 그걸 아니까 너무 오해할 필요는 없겠네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좀 나아지고 있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네. 메타버스 상황은 너무 심각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네. 좀 더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지금까지 주스는 법이다 우리 장윤비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